솔직히 이 국민연금 개혁은요. 그 계획 내지 뭐를 해야 되는 거, 특히 모수개혁 쪽은 모수개혁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. 보험료 현실화하는 문제와 소득 대출을 얼마를 한다고 하는 이 그림은 수도 없이 지금 생각해 오고 토의해 오고 이거 해왔던 부분이라 얼마만큼 새로운 뭐가 나올지 저는 뭐 그렇습니다. 아니, 계획을 새로 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, 얼마만큼 정말 현 정부 재임 중에 무엇을 하겠냐 하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과 이 타임 테이블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오랜 동안 보험료를 현재 9%에서 OECD 평균되는 18% 올리는 것이 맞다. 바로 올릴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올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득 대체율은 그러면 더 천천히 받게 할 거냐.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수용을 도저히 못한다. 뭐 이런 논란은 수도 없이 해와 가지고 저는 정말 와닿게 한다면은 캐치프레이즈를, 물론 젊은 세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. 우리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고,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다 또 안는, 그 구조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저는 보험료 올리고 그다음에 받는 거 천천히 받든지 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받는 것도 월 평균 50만 원, 뭐 60만 원 있잖아요. 이게 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받는 그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 받게 해주거나 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모수개혁, 국민개혁 안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보험료를 정말 OECD 평균까지 18%까지 올린다 하면 그 기간을 너무 오랜 기간에서 올리는 것보다 좀 시간을 앞당겨서 재정적인 여지를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된 노후 보장, 이런 그림을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. 지금 연금 개혁에서 논의가 대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기금 운용 계획을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좀 높임으로 그게 가능하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이 논의가 계속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.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기금 운용 개혁을 해서 그 연금 개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낸 나라 중에 꼽히는 데가 캐나다 같은 데거든요. 거기는 완전히 해당 분야의 자산 운용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자율성도 부여하고, 다만 책임성도 우리가 높여서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 올리고 하는 거 못지않게, 보험료 올리는 거는 우리가 효과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있죠.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는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오래전부터의 고민인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어려운 데들이 부담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뭐 그동안 잘 못 돼 왔고, 어느 나라든지 개혁 중에 제일 힘든 개혁이 연금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은 세대 간 갈등까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참 표심을 놓치기 쉬운 개혁이 연금 개혁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래 끌어왔는데, 우리가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어떤 요소들이 좀 감안되면 좋겠는가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그런 부분이죠. 이걸 좀 더 나은 노후 소득 보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수 개혁을 하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 개혁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몫이고, 정부도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국제 행사라든지 그 컨퍼런스 무슨 세미나 이런 것도 ESG 관련된 걸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,
제가 ESG라는 말에 관심 그리고 그 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국민연금 이사장할 때예요. 왜냐면 국민연금은 그 기금 운용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되잖아요. 우리 그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자금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이면은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가치를 안정적으로 최대한 극대화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긴 안목에서 가장 큰 기금 운용의 리스크가 뭐냐, 위험 부분이 뭐냐.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 이건 우리 그 인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고 정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미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주식, 어떤 투자 대상에다 우리가 돈을 넣느냐 하는 문제는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연금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운용본부의 ESG 팀이라는 걸 만들어요. 그때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하고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그 공감 가는 부분이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동안은 큰 주목을 못 받았죠.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의 발원의 배경에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이라는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무관심과 몰이해가 이걸 더 자극한 부분이 있는데 당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전력,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보하느냐. 그래서 화석연료로부터 점차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우리가 상당히 늦었다, 우리나라가.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.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들이 있죠. 왜냐하면 최소한 클린 에너지죠. 탄소 배출하는 그 화석 발전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. 다만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 조심성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너무 밀집돼 있다. 원자력 발전소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이제 잘못됐을 때 그 엄청난 파괴력 리스크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술이 아직 우리가 많이 미진하다 보니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건 맞는데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그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든지 풍력이 됐든 뭐 조력이 됐든 최대한 그 뭐 각국의 그 부존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다고 볼 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방향은 그러고 하는 게 맞다.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탈원전을 이렇게 그 밀고 나간 부분은 그 정상화하는 게 맞다.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태양광은 죄가 없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부정적인 우리가 인식을 가질 일은 아니다.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 부분을 키워나가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이 부분에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인프라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.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네, 더더군다나 삼성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 현대차 대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거기서 얘기하는 아리백은 완전히 재생에너지만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. 국제적인 경쟁력,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려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
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부응을 해나가야지.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은 기업 스스로도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도 원자력의 그 유용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상화할 부분은 정상화하되 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건 뭐 분명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하고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맞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때 상당히 앞서간 것이었고 그때 만들어진 녹색 성장 기금 뭐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또 크게 인정을 받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모멘텀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. 근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 이런 차별화의 부담이라 그럴까? 그 필요를 느낄 수는 있죠. 그러나 사실 바람직한 것은 국가 미래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뭐 개선을 하고 고쳐 나간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? 그럼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우리 경제의 그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긴 안목에서 내다보고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사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어렵습니다. 그 사람들이 제일 불평을 많이 하는 거는 수시로 정책이 바뀌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규제 이런 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규제 수준보다도 부담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.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걸 그대로 가져가는 뜻은 아니고 개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렇게 하지만은 좋은 것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좀 긴 안목에서 보면 틀림없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좋은 것이죠.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린이라는 얘기처럼 많이 쓰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 후배들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할 수 있나? 열심히들 하잖아요. 지금 잘하고 우리 금융 쪽도 최근에 물론 내년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 될 거라는 건 거의 거의 컨센서스가 있잖아요. 특히 이제 PF 부분의 부실 우려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도 나름대로 난 지금 우리 김지현 위원장이 50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은 지금 사실 그 자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죠.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때가 터지는 일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부실 요인,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어도 비상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.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. 미진하게 대응한 거 못지않게 과잉 대응이 부작용을 키운다. 이런 문제도 돼요.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대책을 시장에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을 미리 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랄 해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, 비상 대응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고 경제부총리, 하는 총재, 위원장 다 그 금융위기 때 금융위 그 멤버들로 서로 잘 화합될 수 있는 화학적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면 좋겠다.